4월 달에는 재보선이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그 전국 자체가 조금 머스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재보선 전망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 3월 달에 그 이완구 총리가 갑자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을 하면서 사정 정국으로 접어든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사정 정국의 타켓이 과연 실제로 MB인가 뭐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도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데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부터 하십시오. 저는 뭐 그 박근혜 정권이 결국 이걸 갖다가 뽑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임기 3년 차에서 부패 척결 문제를 뽑아들었는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도 척근이라든지 뭐 주요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간 사람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상대적인 도덕성의 우위에서 서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왜 그러면 지원했느냐, 그 최종 목표는 어디냐. 제가 봤을 때 최종 목표는 뭐 지난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는 그 뭐 이 겨냥했다라기보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자원외교나 어떤 방산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지난 정권에 어떤 나왔던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될 때 흘러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부패 앞에서 그 부패의 근원을 갖다가 한번 처리를 하겠다는데 그 왜 우리만 던져내야라든지 지난 정권을 겨냥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보면 캄차카 반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때의 자원외교 사업도 이거 겨냥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그럼 이번에는 지난 원전 부패나 뭐 철도 철피아라든지 뭐 탈세나처럼 하다가 말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부패 척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전국 주도력을 가지고 지지도를 상승시켜서 남은 임기 3년을 제대로 끌고 가느냐, 또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라는,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구도에서도 뭔가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부패 척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정권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 부패 척결 카드가. 만약에 여기에서 흐지부지 끝난다고 한다면 아마 정권이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에 빠져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궁극적인 그 타켓은 MB 쪽을 겨냥했고 그 핵심 척근들을 겨냥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권 운영 차원에서 이제 꺼내던 그런 이제 뭐 부패 척결 이제 카드다, 뭐 그렇게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레임덕 이제 진행되는 거를 이제 막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국정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포석이 깔려 있는 거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역대 정부 이제 돌아봐도 이렇게 뭐 군사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꺼내 들고 했던 거는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여론의 지지를 이제 등에 업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카드라는 점에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부패와의 어떤 전쟁이 사정 정국 들어간 이후 박 대통령 이제 지지율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뭐 지금 위기에 이제 몰렸었던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뭐 이제 반전의 카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대상은 뭐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적어도 뭐 그냥 뭐 별건이 아니라 이건 뭐 정권 운영 차원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대상을 가리지 않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뭐 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고, 물론 이제 주목할 거는 그 가운데서 이제 MB 정부를 향한 뭐 자원외교 이제 관련 이제 비리 이제 의혹이라든가 또 이제 포스코 또 이제 경남 기업에 대한 이제 수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MB 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좀 예외로 이렇게 놔두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던 건데,
이제는 뭐 지금 현 정권 자체가 위기에 몰렸던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 레임덕을 이제 반전시키는데 그러한 영역이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적어도 이제 지금의 정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자신들에 대한 어떤 뭐 큰 부담이 이제 없는 뭐 그런 이제 사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일정 기간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그렇게 뭐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고 어느 정도는 박 대통령의 어떤 위기 이거 추락을 막고 일단은 좀 저 회복의 어떤 계기로서 다소 분위기를 호전시키는데 거기에는 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나왔을 때 되게 3년 차에 이런 사정정국이 반복됐다는 얘기를 흔히 언론에 가는데요.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봅니다. 되게 3년차 지나고 나서 관련됐을 때는 레임덕을 막기 위한 공직기강 잡는 차원하고 또 사회 세력으로서 이제 대결 때 이제 다음 정권을 겨냥한 이런 걸 잡기 생겼던 경우가 보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권 초기에 했을 법한 것을 지금 했던 것에 대해서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게 그동안에 다른 일 때문에 혹시 1년 동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몰려가지고 댓글 문제라든가 세월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나다가 지금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권력 게임의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건지 두고 좀 봐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왜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냐면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금 새누리당은 소극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최경환 부총리 기간 보고하다가 중간에 무산돼버리고 나서 유야무야진 돼버린 상태고 일정도 지금 다시 잡고는 있지만은 책임 채택 때문에 정비도 안 된 상태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강도 이제 세게 보통 때 같으면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정이라든가 부패 척결이 시도가 되게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것인데 총리의 특별담화 형식을 빌렸죠. 그럼 특별담화 형식을 빌렸으면 국민적인 효과를 굉장히 최대한 노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이제 성과를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전에 제가 그래서 이른바 사자방 얘기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청와대 쪽 사람들한테 어떤 입장이냐 당연히 이 문제 논의가 되면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될 소지가 큰데 어떤 입장이 있더니 국회에 맡겨두고 있다. 여야 간에 알아서 할 일이다. 그쪽에 처리할 일이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반대로 청와대 쪽에서는 이미 이 관련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여야 간에 국정조사 할 수 있는 방법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과 사법 차원에서는 정권을 살 거다. 달리 얘기하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새로 3년차 시작하면서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터지고 있는 경남기업 쪽까지 확산된 이런 쪽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계속 자원외교 관련되면서 뭐 이전 정권의 핵심들까지 갈 것인지 이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원 국정조사 때문에 저희 아프리카 갔다 온 야당 의원을 만났었는데 바로 그때 경남기업 누구죠? 성완종 그 수사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표되고 한 그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 자원외교 국조가 아마 4월 말 정도에 청문회가 예상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이렇게 국민 여론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권 3년 차에 현재 사정의 회오리 어찌 말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주기적으로 늘 있어왔던 시점이다. 왜냐하면 5년제에서 3년 차가 이제 레임덕 가느냐, 국정 장악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느냐, 이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 3년 차에서 대부분의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사정이라는 어떤 이 무기로서 레임덕을 갖다가 늦추고
국정장악력을 가져왔던 게 우리 그 대통령의 역사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난 대선 1년 전에 8월 21일인가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어떤 성공과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겠다. 뭐 흔히들 8일 미략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서로 손을 잡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그 2012년 그해 예를 들면은 이 사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또 대통령제에서는 후보가 자기 당의 대통령한테 어떤 탈당 요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액션을 하지 않았죠. 함께 다시 말해서 MB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난 대선은. 그래서 이 3.3%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찌 말하면 그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깨졌던 원인이 친이 친박의 분열도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대선에서는 친이 친박의 어떤 이 분열이 아니라 어찌 말하면 상당한 서로의 어떤 결합을 이뤄냈다 이런 건데, 지금 이번에 말하자면 대통령제에서 필연적이 될 수 있는 집권 3년차의 레임덕 방지를 위한 사전정국,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또 국민의 지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한계 동안 명확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여권 내 한 세력을 차지하는 게 친위 세력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일정 부분이 또 빠지기 때문에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명확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이 내년의 총선, 그 다음에 어떤 대선에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 임기에서는 지금 이제 3년차에 이 국정 장악력을 갖다 높이면서 나갈 수 있는 그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는 5년제 단임이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까지 예를 들면은 그 여당의 목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할 여유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것은 또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를 들면 집권 3년차에 또 여지없이 또다시 어떤 사전정국을 돌입한 우리 대통령제의 어떤 운명이다 이런 봅니다. 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집권 3년차를 볼 수도 있겠고, 같은 정당에서 지금 또 정권을 다음 잡았던 시기가 있을 그런 유형이 좀 다양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노태우 정권 잡았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로 승계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시기, 불가피하게 여론이 몰려가지고 공청선이 시작됐다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민자당을 통해서 집권했던 김영삼의 경우에는 나중에 몰려가지고 역사 발효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김대중 정부는 상대적으로 언론 관련해서 나중에 언론사 세무조사니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지만, 이정 정권에 대한 사정 문제는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던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경우 아다시피 바로 집권 초에, 심지어는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됐던 대북 송금 관련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후반에는 정치 세력 관계의 사정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건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요. 그 점에서 참고했을 때 이번에 과연 그 국회와의 전쟁을 통한 사정 정국이라는 것이 역학관계에 어떻게 미치냐라고 봤을 때, 당장은 저는 야당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했던 부분이라면 야당을 향한 칼이 되겠는데,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니어서 당장은 야당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 나중에 혹시 그 끝이 야당까지 가서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쓰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그럼 야당은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여당 내부의 자존이라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있긴 하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친이가 명분이 약하고 또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크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변수가 된다면은 이후에 공천에서 구세력을 탈락시키는데 명분이라는 오히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결국은 이번에 그 사정이 시작된 주요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 측의 선제 공격. 즉 지난 연말에 그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씨 문건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문건 공개의 배경이 어디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어쨌든 그때부터 박근혜 정권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때가 결국은 자원조사 국조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될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권이 1월 말부터 회고록을 내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시간이라는 회고록이 나오면서 또 추가 폭로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측근들이 굉장히 설쳤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10월달에 잠깐 나왔다가 잠복했던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를 같이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 부분을 용납하고는 여권 내부가 전혀 통솔로 돌아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도 뺏겠죠. 당대표도 뺏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당을 장악해서 여권에 있는 의원들을 갖다가 이 박 정권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개혁이나 여러 가지 노동 개혁 같은 이런 부분에 내몰고 또 개헌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면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부분이 별 어떤 방법이 없었다고 봅니다. 뭐 특보단이나 이런 게 그런데죠.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사정이 시작되고 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당의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치고 뭐 이러고 당내에서 개헌 가자 어쩌자 하던 분위기가 전부 일체 다 잠복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부패라는 것은 이 특히 자원외교라든지 뭐 4대강이라든지 방산 뭐 포스코 부패 이 부분은 사실 좀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국민들 다수가 그 부분에 분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매개로 해서 내부를 정리해 들어가는 부분에는 그건 아마 저항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친이 쪽에서는 뭐 어떤 이런저런 소리를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대목에서 사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뭐 당분간 사정정국의 뭐 브레이크를 걸 쪽은 뭐 없을 거로 뭐 이제 뭐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야권 관련 인사가 뭐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논란의 소지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그건 뭐 이제 앞으로 더 진행 상황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전 정권, 이명 MB 정권하고 현 정권 사이 이제 갈등의 문제인데 아까 김한원 박사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친이 쪽의 어떤 그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한 여건이고 또 이제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친이계의 어떤 뭐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뭐 그런 전망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청와대 쪽도 아마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서 이럴테면 뭐 제압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위에서 뭐 경남기업도 치고 뭐 그랬다고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상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전 정권하고 현 정권의 어떤 갈등의 의미라는 건 뭐 무시해도 될 뭐 그런 이제 수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좀 전형적인 스타일과 연관이 좀 됐다고 이제 봐요.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자신이 뭐 레임덕 얘기들 하는데 결코 자신은 쉽게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다. 쉽게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힘으로써 어떤 그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는 어떤 그 고유의 스타일 이번에 이제 나타난 거라고 이제 보고 아마 당분간은 뭐 약발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예상은 이제 드는데 문제는 이게 총선까지 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은 이 몇 달간의 어떤 좀 단기적인 카드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이제 드러난 사전 정부에서의 검찰의 모습 같은 거 이거는 사실은 또 저는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도 이게 이제까지 다른 사안들도 그래왔지만 이 대통령과 어떤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가는 어떤 모습, 이 준비된 검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바로 그날 보고 그냥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가는 이 같은 검찰의 모습은 정말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와 어떤 검찰이 완전히 지금 한 몸이 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이번 같은 경우 아주 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이제 검찰의 어떤 독립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그 부분은 또 그런 대목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재밌는 게 현재 지금 그 자한외교 방산 비리 이렇게 가고 있지만 4대강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당에서 주장했던 사자방 이 부분과 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정정국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야당이 주장했던 사자방 부분 어떤 그 해결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저는 이 야당의 지지가 빠지지 않고 야당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또 뭔가 지금 새로운 이 대한정당, 유능한 경제정당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어떤 문재인 대표의 이후에 어떤 그 새정치연합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이제는 그 오히려 그 전에도 뭔가 문제를 위한 문제만 제기한 건 아니구나. 정말 이 척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야당이 제기한 거구나. 이러면서 야당에 대한 상당한 그 인정, 이 부분 또 그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현재 대통령의 어떤 그 레임덕을 방지하고 국정 장악력을 갖다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같이 가는 거지만 야당 또한 이 부분 때문에 야당의 기세가 꺾이고 완전히 대통령 중심으로만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 뭐 단기간에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4대강 문제는 지난 정권 내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4대강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짚게 된다면은 그 파장은 굉장히 깊을 것이다. 이게 그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건설회사들이 재판을 지금 받았고 또 진행 중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너무 지금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게 그 얼마 전에 보면은 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가진금 받은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에 고발해달라. 그걸 검찰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고발이 된 것처럼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은 저는 이것은 이 단기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김을동 의원은 그런 과징금, 담합비리 과징금 받은 기업들을 풀어줘야 중동 진출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까 유 박사님 얘기 잠깐 하나 첨언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검찰이 부패 척결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뭐 비판을 할 수 없고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같아요. 만약 이 문제가 이번에 사정의 칼이 야당을 향했다면 바로 그 검찰 문제가 제기됐을 것인데 야당을 향한 게 아니고 지금 여당 내부의 가능성이 좀 크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내부의 친일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라는 것이 명분도 약하고 세력도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엔 또 하나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친이에다가 대개 또 김무성 이른바 과거의 비주류까지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김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함께 가는 포지션을 상당 기간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 청와대 3자 회동의 사실하는 걸 봤을 때 그 점에서는 친이가 정말 상당 기간 동안 힘을 쓰기 어렵고 이대로 몰락하는 거 아니냐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사정 정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 좀 친이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전국 자체의 변수가 되거나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검찰이 별도의 팀을 꾸려갖고 이렇게 검찰총장은 상당히 좀 영향력이 덜하고 그 청와대 우병우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문제로 비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갈 것 같다. 상당히
지지를 얻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또 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문제가 이제 그 4월 이제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야당은 경제 정책의 성패 이거로 이제 좀 승부를 볼까 생각하는 거고 서민 지갑 털기가 뭐 그런 문제 지키기가 그런 이슈를 내건 것 같고 여당은 또 이제 종북 인형 공세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청와대 그 3자 회동에서 문재인 대표, 야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반박하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죠. 요즘 뭐 문재인 대표가 경제 부분을 매일 강조를 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그런 부분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표의 경제적인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정교해지고요. 그 스펙트럼이 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높여주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에서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12%밖에 안 되고 88%가 중소기업 이하에서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중소기업 이하에서 안 그러면 자영업자 밑에서 일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열악한 가내수공업 수준의 이 중소기업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그 결국 없는 사람들끼리 뜯어먹게라는 부분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막연하게 이 운동권직식 사고로 경제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에 좀 편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 지금 뭐 정부가 주장하는 뭐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부동산 부양, 더 나아가서 뭐 규제 완화, 그리고 뭐 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어떤 정책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도 역시 동의하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다수한테 박근혜 정권이 혹시 우클릭을 하고 상층 지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서 이렇게 해서 박 정권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크게 기여했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초이노믹스라는 방향을 박 정권이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제가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라니 세계 장기 저성장 불황,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구의 고령화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 일본이 갔던 길, 유럽이 갔던 길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저성장 국면에 급격하게 접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성장 하에서의 국민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경제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도출할 거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 이야기하고 다니기 전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전월세 가격을 박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부양시켜서 전월세 가격을 폭등되도록 하는 걸 방치하면서 집을 사기 강제한다. 이런 비판은 좋아요. 뭐 옳다고 보고 또 그것이 결국은 가계부채를 더 늘려서 나중에 폭탄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지적들은 맞다고 보는데 본인이 뭘 어떻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 시점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럼 그 소득을 누가 더 올려줄 것인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부 주장했던 유럽에서 주장한 것처럼 역소득세 형태로 임금이 낮은 사람한테는 정부가 보태주는 형태로 주행할 것인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가 현재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그 중에 한국의 경제 상황 이런 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고요. 여기에서 해법이 뭔가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볍게 나왔다고 저는 봐요. 누구 이야기 듣고요. 저는 그 경제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항상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제기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에 특히 이른바 친노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서 나왔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반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민생 관련 쟁점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되게 그동안에 정치적인 쟁점을 들고 나오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급진적인 스타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더구나 당장 이번에는 그렇게 구체화시킬 만한 정치적인 쟁점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 거의 가능하다면은 헌법
개헌 정도가 될 것인데 그거는 자칫 지금 국민들은 동떨어졌던 비판받을 소리가 있고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계속해서 민생 현장 얘기하면서 경제 중심 얘기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를 이제 문재인의 경제 정책 행보라고 받아주니까 더 강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야당에서 체계만 경제 노선에 대한 비판 계속할 때마다 뭐 소득주도 포용 성장을 계속 얘기해왔고 또 몇몇 또 정책연구원에서 이쪽 관련 전문가들이 계속 부각시키고 당의 황교안 의원 등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마침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회동이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황 소장 얘기대로 그 구체적인 그동안의 초이노민에 대한 비판은 공감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뭐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 봤더니 현재로서는 되게 그 소비세 증대시키는 민생에 대한 전가되는 부분이라든가 생활 관련 물가들에 대한 통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디플레에 대한 우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 또 재분배 문제에서 이제 하위 계층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데 또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은 당장 급한 것은 재분배 문제보다는 임금 관련해서 나오는 분배 문제에 대한 초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임금 인상으로 요구를 갑자기 했다가 다시 갑자기 최저임금 문제를 쟁점이 돌아가 버리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정리가 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표 측가 야당이 경제정당 표방하고 나선 거는 좀 상당히 좀 새로운 모습이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좀 상당히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뭐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더군다나 지금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뭐 여느 때 같으면은 사실 이제 뭐 마침 또 대통령제 뭐 상당히 그 추세에 몰렸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심판론이 다시 대두될 법도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심판론 얘기는 뭐 전혀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 대신 이제 뭐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제 경제 얘기, 경제정당 얘기 그게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일단 뭐 여당하고 야당으로서 뭐 좀 경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경제를 벌여나가겠다, 민생 문제를 우선하겠다 뭐 이런 거여서 사실은 그 민심에는 좀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지금 박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경제 성패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민감하게 영향받게 돼 있고 또 야당 역시도 거기에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그 경제 대결 이거를 벌였을 때 사실 민심의 가장 야당 입장에서도 뭐 정치 얘기 그동안 뭐 경험했던 게 아무리 뭐 지금 경제 실적 문제 정치적으로 부각을 시켜도 막상 그 여론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치던 그런 일단 패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그 경제를 통한 대결이 또 의미 있는 거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제 문제를 부각시키는 전략 자체는 좀 상당히 신선감이 있다 생각이 이제 드는데 뭐 앞에서도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역시 문제는 이 경제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야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 디테일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실물 경제 속 또 이 시장 속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기대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여전히 크게 진도가 나가지 않은 이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침 뭐 지금 경제 관련 현안들이 뭐 쟁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연금 문제, 뭐 그리고 뭐 최저임금 문제, 또 이 부동산 이제 정책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야당이 이제 정부의 거를 이제 실패로 규정을 하고 기조 자체를 이제 비판을 하고 뭐 이건 야당으로서 뭐 당연히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문제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무엇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 역시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 게 대단히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성패는 거기에서 이제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청와대하고 여당의 대응이 야당의 대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어거지 쓰는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히려 지표를 제시하면서 무슨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런저런 좋아졌다는 어려운 가운데 청와대가 여권 경제 성과 주장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성장했고 고용도 효과가 있었고 일자리도 이만큼 창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오히려 개선됐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고용률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수출이 늘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우리 경제가 성장률도 높다.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밑바닥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못했을 뿐 경제 자체가 활성화하기 좋고 잘 되고 있다. 그런 게 좀 그게 먹혀 들어갈 거냐? 저는 설령 지표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하면은 권력이 어거지 쓴다고 느끼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동안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집 피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배가시키는 그런 것과 그래서 좀 정부하고 여당이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모습이 그 얘기 연결이 돼서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좀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표리부동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들어요. 사실은 뭐 경제 공식적으로 야당 반박할 때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것처럼 좀 자화자찬으로 들릴 정도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 보면은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대단히 긴장을 지금 해 있거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생각처럼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 그 판단 속에서 뭐 지금 이번에 그 금리나 그렇게까지 전격적으로 한 것도 사실은 지금 대단히 그 위기의식을 갖고서 경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풀리는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내용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그 저는 정권의 어떤 그 신뢰 차원에서 이런 좀 이중적인 태도는 쉽게 뭐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차라리 그렇게 그 자화자찬식의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는 민심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보다는 너무 그거는 이제 경제 정책의 성과를 이제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이런 좀 모습이 이제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오히려 좀 여전히 이제 어려움 이런 걸 좀 호소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어떤 좀 경제를 살리는 거에 대한 어떤 좀 협력 같은 거 차라리 뭐 정치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더라도 난 그게 더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어렵다. 좀 더 참고 더 좀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좀 노력하자. 차라리 이런 메시지가 그래도 좀 오히려 와닿지. 한편으로는 어려운 거 뻔히 알고 정부도 초조해하고 있는 거 아는데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뭐 보도자료까지 따로 내가 이렇게 나온다. 야당이 실패했다니까 그 반박 굳이 또 하고 나서고 좀 그런 건 좀 부적절한 좀 방식 아닌가. 오히려 민심을 얻지 못하는 대응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임기 하에서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누가 와도 어렵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하고 미세하나마 좋아지게 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고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 관료들로 하여금 무책임하게 앞으로 선거 있으면 나가버릴 사람도 있고요.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에 선거 출마 안 하고 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경제 총력을 다해서 살리겠다 하면 그런 그 진심을 인정을 하겠는데요. 내년 출마할 거 아닙니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과 3년 임기를 같이 하면서 모든 경제 성과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들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정부가 다하도록 어떤 방향을 좀 전환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사는 방법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토론을 많이 했는데 국가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법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종의 기술의 발달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초고령화에 의한 장기 불황을 갖다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저런 모습들을 갖다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권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신도 아니고 경제를 누가 어떻게 살리냐. 대신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하고 토론을 해보자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에서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뭐 TV 중계하에 한번 서로 토론도 해보고 문재인 대표는 또 진짜 정부가 가고 있는 그런 초이노믹스의 방향이 옳은가 토론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서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이게 살리는 방법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서로 간에 숫자 가지고 공방전 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권에 뭐 경제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몇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IMF 나왔을 때 상당히 당시에 그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들한테 국민들이 엄청난 비판을 했다. 뭐 했냐 이거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바람이 불고 이러면 먼저 풀이 움직이고 뭐 이런 징조도 다 발견하고 했을 건데 당신들은 뭐 했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 크게 보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던 사람들인데 각 연구소 관료뿐만 아니라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박근혜 정부 경제 전문가들 예를 들면은 경제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있는 그 석학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제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여야를 떠나서 정부 여당 내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담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그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초이노믹스가 실제로는 그 뭐 이 최근에 보면은 뭐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러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최저임금제 뭐 임금 상승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도 계속적으로 어떤 그 주창 속에서 그걸 했고 그러면은 이 하는 이야기가 좌우 운견에 좌파 정책인지 우파 정책이든지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다 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정말 올인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우왕좌, 중심 없이 우왕좌하고 있다. 라는 이런 냉담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가지는 그 정보 습득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 정보 시대에 굉장히 그 폭이 확산되고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그리고 평가 옛날에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다 폭넓게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여당 그리고 이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항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좀 더 뭔가 국민과 이해를 같이 하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야당도 포함돼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도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장기적 이 전망 속에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경제 성과를 주장하면서 그 야당과의 마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전혀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사정이다, 뭐 제2차 중동붐이다, 뭐다 해서 올라가려고 했던 이렇게 30%에서 38% 막 이렇게 40%대를 넘을 수 있는 지지율이 바로 그런 모습이 또다시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정체돼 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우리 토론 주제는 안 들어갔는데 잠깐씩 이야기 나왔지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문재인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상당히 뭐 외면받은 전당대회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어떤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이렇게 비판받았던 전당대회였지만 전당대회를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급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25%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상대방하고는 1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야당이 좀 변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도 좀 변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늘상 지적되어 왔던 어떤
이 만성적인 어떤 그 제1야당의 문제 부분이 이 방향이 정말 그것의 극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야당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해나간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그 방향 속에서 뭔가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보게끔 됐고, 이 야당 내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예를 들면 30%의 지지율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총선 대선에서 자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상당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다음에 이야기할 재보선에서 이것이 참물이 끼얹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아니 이렇게 딱 넘어가면 안 되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없어서 하는 이야기. 아, 재보선에서 아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저 이야기하고 연결시키기가 해버리니까 경제 문제하고 이야기하고 연결시키기가 해버리니까 앞에는 경제부 끝나면 재보선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면 네. 그게 문재인 대표의 그래서 아니 제가 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순서는 재보선을 하고 사드 배치 논란을 했는데 어차피 이게 사드 배치 논란은 한 그거니까 요걸 먼저 올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선 이야기에 들어가갖고 정치 전반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큰 인식에서 차이가 있거나 또 지금 뭐 주장에서 다른 결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좀 적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자세를 갖추고 야당은 조금 더 내용 있는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최근에 심각한 현안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권 내부에 대단한 혼선도 있었고 또 부처 간에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입장, 중국 입장 이런 게 맞물리면서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처해 있는 스탠스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본격적으로 우리 재보선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가 등장하게 된 어떤 주요 배경에는요, 미국의 지금 해외 정책의 핵심은 아시아, 태평양 중시고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를 중시하고 중국을 견제 포위한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의 핵심이죠. 옛날에는 중동에서 석유가 나가 홍해를 거쳐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말라카,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동북아시아까지 오는 이 에너지 공급 라인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세일 석유하고 가스를 갖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한중일입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의 축이 세일, 오일, 가스로 될 거고 중동은 산유국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갈 거고 미국이 사우디 아메리카로 등장해서 앞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태평양을 통해서 여기 동북아시아로 공급을 하건 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 유럽은 소련에서 받으면 되는 라인이 아직도 유효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성은 굉장히 큰 입장인데 지금 미국의 또 방위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 방위 구도를 결성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데 미국이 방위비도 삭감되고 있고 하니까 한국이 계속 과거사 문제에 시비를 일으키면서 삼각 방위 구도에서 이탈하면서 역대 정권보다 가장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한국의 박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낸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봤을 때는 한미 관계가 가장 드라이하고 냉전적인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라든지 이런 필요한 거는 싹 받아가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어떤 한미일 삼각 방위 구도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미국이 사드를 들고 나와서 한국이 배치해볼래 안 할라고 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걸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제시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아마 한국의 보수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여기까지 안 만들어 오는 것이 맞았는데 미국도 달래고 미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적당히 립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로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박 대통령 말고는 외교 안보 라인에서 제대로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전부 외교를 담당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국이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만들어가지고 AIIB에 한국을 들어오라고 강요한 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AIIB에 들어갈게. 중국은 우리한테 뭐 해줄래? 그 다음 미국 보고는 우리 그래 사드에 원칙적으로 들어간다. 그 시기나 이런 거는 조금 협상을 하자. 장소나. 이러면서 당신은 우리한테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흥정과 전략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협의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전략적 모함이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지금 와버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드 배치에 있어서요, 야권도요, 너무 이 문제를 북한이나 중국을 겨냥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한,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무슨 기술적으로 사드가 가능하냐 안 하냐, 별로 무용하다, 이것도 저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거네요. 기술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 그래서 여권 내부에 혼선이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친이계가 중심이 되어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친박계는 청와대로 눈치를 보면서 애매하게 추진하면서 당에서 거론도 하지 말자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펜트기 하나 배치하고 돈은 우리가 낸다. 6기 한 세트로 해서 그리고 이거는 주한미군 보호용이다 라고 하는 게 미국의 대외적인 명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아마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정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물밑 협상하는 과정이 남아있겠지만 AIIB 들어주고 사드도 들어주겠다는 쪽으로 지금 정리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전부터 계속 언급은 됐지만 공론화가 결정적으로 된 게 김기정 리포트 피습 때 왜 이게 그때 공론화가 됐었는가 그게 조금 좀 황당하긴 합니다. 그대로 우리 팩트를 좀 추적해 보자면은 일이 터지자마자 원희철 정책위 의장이 지금 사드 문제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 이제 원내대표가 받아가지고 이게 김기정 뭐 칼로 했던 것 같다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론의 무대에 등장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공론의 무대에 등장했나, 공론이 됐냐라는 것은 조금 좀 황당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마 부분적으로는 황 소장이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이런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반복돼 왔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울딱거리면서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모습이 반복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민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제기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도 국방이 좀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또 판단했기 때문이긴 하지만은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조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작동해서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본인이 확신한 가운데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대북 관련 또 대미 관련 논의가 나왔을 때 청와대 얼라드리한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좀 두 가지를 이번에 하면서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다른 판단들이 가능하겠지만 왜 그 리포트 피습하면서 이것이 공론화됐나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외교정책까지도 심지어는 전문성과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됐을 때 이제 한반도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이제 뭐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이제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대로의 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 사드라는 게 뭐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그런 이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워낙 강도 높게 이제 압박을 뭐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닥이 이제 잡혔을 때 그랬을 때 한중 관계에서 받게 되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피해들, 손실들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아주 이제 급격히 고조될 거라는 것도 이제 북한 측에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군사적인 대응의 어떤 그 태세 이런 것도 또 고조가 이제 될 거고 아무튼 상당히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복합적으로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이 많은 이제 사안인데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미 그 타이 공개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그냥 나가 버렸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이거를 조절을 하기가 힘들게 이제 돼버린 거죠. 이렇게 공개화가 돼버렸으니까 갈등이 공개화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서는 결국 어느 한쪽의 요구를 듣고 어느 한쪽의 요구를 듣지 않는 이런 이제 양자 선택의 이제 상황이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참 풀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 문제 이런 식으로까지 표출이 될 문제가 아니라 좀 그 이전에 어떤 물밑 단계에서 사실은 조금 뭐 미국하고든 중국하고든 좀 이렇게 겉으로 갈등이 분출이 되지 않도록 좀 외교적으로 이제 조율을 좀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초점은 좀 미국에 대한 어떤 거 설득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 아니었는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참 풀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이제 방치를 좀 해버렸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글쎄 정부 지금 태도를 봐서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미국 쪽의 요구를 수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 아닌가 이제 판단이 이제 들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에 대한 또 우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전에 그 뭐 팀 스피리트 그 훈련 반대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현재 그 한미 군사 훈련도 방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전쟁훈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서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뭐 남북관계에서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렇게 있고 한데 사드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예견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중국의 그 AIB 그 부분과 이 사드가 같이 놓으면서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국민들이 볼 때 중국에 이걸 받아주면은 미국에도 사드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끔 뭔가 이 프레임을 만들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 저는 야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사드는 사드고 중국의 미언은 그거는 그대로인데 또 그것의 흐름을 보면은 이미 세계적으로 뭐 세계 언론과 투톱 체제로 가니 어쩌니 뭐 예를 들면 유럽도 다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 다 그렇게 정립되어 있던 건데 마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을 좀 선택하는 듯한 뭐 이런 지경까지도 그 가버렸다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드를 갖다가 이렇게 그 국민적인 이 정서상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간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이렇게 그 제기되고 그래서 이건 명백히 별개의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뭐 유승민 대표가 뭐 의총을 통해서 어쩌자 저쩌자 했지만 이거는 이 일정 정도의 그런 이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거친 이후에는 저는 이 국민적인 어떤 이 합의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내부의 그런 이 공론 그 뭐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이 여당과의 어떤 관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야당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나라 같이 특수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